전봉준을 구하라. 당시 남산 및 진곡의 주변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었고 일본 영사관과 영사경찰도 있었다. 그 일대는 경비가 삼엄한 안전지대였다. 일본인들은 게다를 신고 돌아다닐 정도로 멋대로 활개를 쳤다. 또 일본 음식점과 주점도 있어서 유성기를 통해 일본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고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들도 거리낌이 없이 돌아다녔다. 미나미는 전봉준을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가두었다. 전봉준 일행만이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에서 잡혀온 농민군 지도자들도 함께 갇혔다. 전봉준이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갇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서울거리에 쫙 퍼졌다. 소문을 들은 서울 주민들이 진곡의 거리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동학군 괴수를 보러 왔다느니, 어떤 사람은 역적의 거괴를 보러 왔다느니, 또 어떤 사람은 창의군 대장을 만나 뵈러 왔다느니, 자기들 뜻에 따라 여러 말을 늘어놓으면서 떠들었다. 물론 서울 주민들은 일본 경찰의 엄중한 호위 속에 갇혀있는 전봉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일본은 나의 적국이다. 이노우의 공사를 비롯해 일본군 수뇌부와 일본 공사관 관계자들은 전봉준 등 남접 지도자들을 순사청에 잡아놓고도 아연 긴장을 풀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들을 역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의 입을 통해 흥선대원군과의 연루 사실을 캐내 죄를 물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한 유력한 일본인이 전봉준에게 접근해 그대의 죄상은 조선국 법률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거니와 우리 일본 법률로 따져볼 것 같으면 상당한 국사범이라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나니 그대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해 재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 살 길을 찾음이 좋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봉준은 일본은 곧 나의 적국이다. 내 구차한 생명을 위해 적국의 살 길을 찾음은 본의가 아니다. 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한편 집강수 기간에 전봉준을 만났던 일본의 낭인들은 2차 농민전쟁이 일어난 뒤 다시 전봉준에게 접근해 회유작전을 벌이려는 공작을 꾸몄다. 그런데 일본군이 농민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자 이들은 일본 국내법을 위반했다 하여 폭탄 제조범, 강도범 따위의 죄명으로 체포령이 내려졌고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천우협 관련 인사들의 전봉준 포섭작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이들의 일본 안에서의 활동이다. 천우협의 두목격이요 야심가인 다케다 겐지는 일본 정부의 지목을 받아 도망치는 몸인데도 히로시마에 있는 대본영으로 찾아가서 동학당의 본질에 대해 진술하고 동학당의 장래에 대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진언했다. 그 내용은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농민군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우협 인사들이 직접 전봉준을 만나 설득하는 공작을 벌였다. 전봉준이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갇히자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용하려는 공작을 꾸몄다. 전날 전봉준을 만난 적이 있는 다나카 지로가 서울로 잠입했다. 그는 영사경찰의 양해를 얻어 죄인으로 가장하고 감옥으로 들어가 전봉준을 만났다. 다나카는 전봉준과 여러 정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천우협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일본으로 탈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 후위에 고맙다고 말하고 내 형편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필경 1000명이니 굳이 1000명을 거슬러서까지 일본으로 탈출하려는 의사는 없다. 그 은일에 사형에 처해질 테니 그 뒤에는 천우협의 손으로 동학당을 구해주었으면 한다. 라고 부탁하고 태연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나카는 전봉준을 위로하고 감옥을 나왔다. 다나카는 이노우의 일본 공사를 면회하고 전봉준을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노우에도 처음에는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동학당을 흉적으로 여겼으나 전봉준이 순사청 감옥에 갇힌 뒤 그의 인격이 고결하고 행동거지가 엄숙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나카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의 사정이 달라졌다. 전봉준을 조선 권설재판소로 인도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이다. 이노우에는 사형시키지 말아달라는 특별 조건을 붙여서 신병을 인도했다. 그러나 이노우에가 본국으로 돌아가 머무는 동안 전봉준이 사형에 처해져 전봉준의 구명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것이 전봉준 구출의 앞뒤 전말이다. 한편 다케다는 옥중에 있는 전봉준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전봉준이 사형에 처해지던 날 다케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히로시마의 대본영을 찾아가서 동학당의 본질을 설명하고 몇 가지 계책을 제시했다. 그리고는 하룻밤 전봉준을 생각한 나머지 편지 한 통을 썼다. 그 내용은 전봉준이 추구하는 유, 불, 선, 합일의 동학사상을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돕겠다고 했고 귀천이 없고 평등이 보장된 개혁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도 했다. 또 조선은 힘이 약해 자주국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으며 부정부패가 없는 좋은 세상을 여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긴 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전봉준이 사형을 당해 전달되지 못했으나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낭인들은 이처럼 전봉준이 추구하는 개혁이나 변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척하면서 회유책을 썼다. 전봉준은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고 손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꿋꿋한 신념을 다름없이 표방할 뿐이었다. 일본 영사관에서는 먼저 그를 국사범으로 처리해 살려주고 일본의 협조자로 만들려는 공작을 꾸몄다. 전봉준은 마음만 먹으면 높은 자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얻을 수도 있었고 출세길을 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이 너무나 단단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일본이나 개화정부와의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용구처럼 변절해 일본에 협조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일본은 한일 합병의 공작을 꾸미면서 북접 농민군 지도자인 이용구를 친일 부역배로 만들어 이용했다. 전봉준이 그런 꼴로 변절했다면 동학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다.